강대국 독일에서 온 한 학자가 약소국 한국에서 신념이 무너져 내리는 전대미문의 충격을 겪었습니다. 전적으로 믿었던 단 한 사람의 배신. 그날 이후 그는 한국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음식도 영화도 사람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이 땅을 밟았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붙잡았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보시죠. 그 전에 단 3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다음 영상은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 대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토마스 슐츠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고들 하죠. 맞습니다.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란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것도 나쁜 의미로요. 몇 해 전 일입니다. 제가 정말 아끼던 한국인 석사 제자가 있었어요. 최윤호라는 학생이었죠. 윤호는 정말 성실했고 똑똑했습니다. 그 학생의 학문적 열정에 감동해서 제 연구 아이디어를 나눠줬습니다. 심지어 아직 논문화하지 않은 귀중한 생각들이었어요. 그만큼 신뢰했던 거죠. 윤호는 논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후 국제학회에서 저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윤호가 제 아이디어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논문을 발표한 겁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죠. 심지어 참고 문헌에도요.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연구인 것처럼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학자로서 아이디어는 제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웠어요. 문서화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저 개인적인 대화와 이메일로만 나눴던 아이디어였죠. 그 일 이후로 저는 한국인 제자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정이 많다는 한국인들, 하지만 결국 그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배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았어요. 한국 음식점도 가지 않았고 한국 영화도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벽이 생긴 거죠. 제 동료들은 제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토마스, 너 요즘 왜 그래? 한국 학생들이 뭘 잘못했어?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넘겼죠. 아니야, 그냥 바빠서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다시는 속지 않을 거야라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논문을 검토하고 있을 때였어요. 학과장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토마스, 좋은 소식이 있네. 한국 국립대에서 교환 교수 제안이 왔어. 6개월 과정인데 자네가 딱 적합해 보이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국이라니요. 제가 가장 가기 싫은 곳이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학과의 국제 교류 확대 정책상 누군가는 가야 했고 제가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저에게 백이 꽂힌 상황이었죠.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커리어를 위해 수락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짐을 꾸리는 내내 저는 한국행이 꺼림칙했습니다. 혼자 연구하고 혼자 먹고 혼자 마시는 걸 좋아하는 제가 회식과 단체, 문화로 유명한 나라에 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제 형 한스도 몇 년 전 한국 출장을 다녀온 후 완전히 지쳐 있었죠. 토마스, 너 한국 가면 준비해. 거기는 저녁마다 회식이야. 거절하면 무례한 사람 취급받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긴 비행 시간도 있었지만 마음의 준비가 안 된 탓이 컸죠.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커다란 환영 피켓이 보였어요. 베를린 대학 토마스 슐츠 교수님 환영합니다. 피켓을 든 젊은 여성이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이번에 교수님 담당 조교로 배정된 박지우라고 합니다. 오셨군요. 너무 밝은 에너지에 잠시 당황했어요. 형식적인 미소로 답하며 짐을 끌었죠. 박지우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학교에서 교수님 환영회를 준비했어요. 오늘 저녁에요. 첫날부터 회식이라니요. 정말 한국은 소문대로였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거절하려는 제 말을 박지우가 자르며 말했어요. 교수님, 학과장님이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모든 교수님들이 오시고요. 거절하시면 정말 실례가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자.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교류하자.
숙소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한국의 첫인상을 받아들였어요. 빽빽한 아파트 단지들, 번화한 거리, 어디서나 보이는 간판들. 박지우는 끊임없이 서울에 대해, 학교에 대해 설명했죠. 하지만 저는 반쯤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6개월, 그저 잘 버티고 돌아가자는 생각뿐이었어요. 기숙사 방에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하필 한국인가? 왜 하필 내가 여기에 와야 하는가?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지우였어요. 교수님, 1시간 후에 로비에서 뵐게요. 회식 장소로 함께 가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죠. 벽시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6개월의 긴 인내가. 저는 속으로 또 한 번 다짐했어요. 그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자. 감정적으로 얽히지 말자. 이건 그저 직업적인 경험일 뿐이다. 한국국립대학교에서의 첫 주는 예상외로 조용했습니다. 강의실과 연구실을 배정받고 학사 일정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는 일상이었죠. 박지우는 매일 아침 제 연구실에 들러 도움이 필요한 게 있는지 물었어요. 처음엔 불편했지만 점차 그녀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목요일 오후 학과 교수회의가 있었어요. 모든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회의는 생각보다 형식적이었어요. 중요한 안건들은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고 회의는 그저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자리 같았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학과장 김 교수가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토마스 교수님, 내일 저녁에 다 같이 회식합시다. 삼겹살로요. 우리 학과의 전통이랍니다.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함께 모여 저녁을 먹죠.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좋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단체 식사 자체가 부담스러웠고 낯선 사람들과 어색하게 앉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게다가 삼겹살이라니. 고기를 손으로 집어먹는 문화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연구실 문을 열자마자 책상 위에 메모가 보였습니다. 교수님, 회식 준비물 체크리스트 만들어놨어요. 박지우 옆에는 정갈하게 접힌 어포용지가 있었죠. 펼쳐보니 회식 생존 가이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웃음이 나오려다가 참았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우였어요. 활짝 웃는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첫 회식 준비되셨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완벽하게 안내해드릴게요.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에 저도 모르게 경계심이 조금 풀어졌어요. 사실 저는 단체 식사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하게 말했더니 박지우는 오히려 더 밝게 웃었어요. 아, 다들 그러세요. 독일 분들이 개인 공간을 중요시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랍니다. 그건 관계를 쌓는 중요한 시간이죠. 박지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속으로는 관계라. 그게 정말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 후면 떠날 사람인데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박지우가 다시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교수님, 오늘 저녁 회식 전에 간단한 브리핑을 해드리려고요. 연구 관련 상담인 줄 알고 자리에 앉으라고 했더니 박지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한국 회식 문화 생존 가이드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순간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생존 가이드라니 마치 정글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박지우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첫째, 고기는 보통 과장이나 선배 교수님이 굽습니다. 그걸 뺏으면 예의 없음으로 간주돼요. 박지우가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설명했어요. 둘째, 소주는 막내가 따릅니다. 타이밍 못 맞추면 눈치 없음으로 낙인 찍혀요. 말을 이어가는 박지우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셋째, 쌈장 섞는 사람은 이미 정서적 참여자예요. 넷째, 1차, 2차, 3차까지 있을 수 있으니 체력 안배가 필수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지우 씨, 이거 음식을 먹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작전 회의인가요? 제 반응에 박지우도 웃었어요. 교수님, 한국의 회식은 사실 하나의 의식이에요.
음식만큼이나 사람 간의 관계가 중요하답니다. 그녀의 말에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제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부분이었으니까요. 사람들과 친해질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6개월 후면 떠날 사람인데. 그 말에 박지우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교수님, 시간이 짧다고 해서 관계가 의미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지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제 마음의 벽은 여전히 높았으니까요. 박지우는 곧 표정을 바꾸고 다시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그럼 회식 자리에서의 대화 주제도 알려드릴게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온 모양이었습니다. 첫째, 한국 음식에 대한 감상은 언제나 환영받는 주제예요. 둘째, 독일과 한국의 문화 차이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요. 셋째, 학생들 이야기는 모든 교수님이 좋아하시죠. 하지만 정치 이야기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아요. 박지우의 브리핑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자리라니. 그녀가 말을 마치자 저는 진심으로 물었어요. 이렇게 복잡한 규칙이 있는데 실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박지우는 크게 웃었습니다. 아, 교수님. 외국인에게는 모든 게 용서됩니다. 오히려 실수하면 더 친근감이 생길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담감은 남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회식 당일이 왔습니다. 저녁 6시 박지우와 함께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연기와 고기 굽는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시끌벅적한 소리, 북적이는 사람들, 분주하게 오가는 종업원들.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학과장 김 교수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토마스 교수. 여기에요, 여기. 그가 앉아있는 큰 테이블로 향했어요. 이미 여러 교수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중앙에는 숯불이 피워진 불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김 교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말없이 집중하는 모습이 마치 중요한 의식을 집전하는 사제 같았습니다. 다른 교수들은 소주잔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박지우는 제 옆에 앉아 소곤소곤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보통 소주를 한 잔씩 돌아가면서 마셔요. 원샷이라고 하는데 부담스러우시면 원샷 없음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녀의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어요. 김 교수가 고기를 뒤집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토마스 교수, 한국 음식 어때요? 적응되셨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갑자기 긴장됐어요. 네, 매운 음식이 조금 도전적이지만 맛있습니다. 그 말에 모두들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토마스 교수님도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생각보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저도 모르게 경직된 어깨가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구운 고기를 집게로 집어 제 앞접시에 올려놓았어요. 먼저 드세요, 손님이니까. 그 순간 박지우가 상추잎을 들고 쌈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마늘, 고추, 쌈장, 고기를 차례로 올리고 작은 보따리처럼 싸서 저에게 건넸어요. 교수님, 이렇게 드셔보세요. 여기선 이렇게 챙겨주는 게 정이에요. 주저하다가 받아 한 입 먹었습니다. 입 안에서 터지는 다양한 맛의 조화가 놀라웠어요. 상추의 신선함, 고기의 풍미, 쌈장의 달콤함과 매콤함.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손으로 음식을 주는 문화. 처음엔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왜 이렇게 따뜻하지? 무언가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첫 회식 이후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학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강의도 시작했고 학생들과의 교류도 늘어났죠. 박지우는 여전히 저의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녀 덕분에 많은 어려움을 수월하게 넘길 수 있었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김 교수가 다시 회식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 다들 시간 괜찮으시죠? 이번 학기 중간고사가 끝났으니 한번 모여봅시다. 이상하게도 이번엔 부담감이 덜했어요. 오히려 조금 기대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서둘러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혼자서요. 박지우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았는데 제가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첫 회식 때와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교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고 박지우도 곧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교수님,
벌써 오셨네요. 그녀의 놀란 표정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김 교수가 도착하자 회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움직였어요. 제가 앞치마 좀 빌려도 될까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앞치마를 두르고 집게를 들었어요. 오늘은 제가 고기를 구워볼게요. 처음엔 좀 서툴렀습니다. 고기가 타려고 하자 박지우가 재빠르게 도와주었어요. 교수님, 고기 다 태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장난스러운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쌈장 담당이니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에 더 큰 웃음이 터졌습니다. 주변 교수들도 토마스 교수, 이젠 완전히 한국인이 됐네. 하며 장난쳤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김 교수가 갑자기 소주병을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토마스 교수, 한국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잔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소주를 한 잔 마시고 나니 마음이 더욱 편안해졌어요. 대화도 더 자연스러워졌고 웃음도 더 쉽게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어요. 한국의 문학 교육 방식이 독일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학생들의 열정이 인상적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학술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으로 회식 자리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겁고 유익했죠.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회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기를 다 먹고 소주병도 비워질 무렵 김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2차로 갑시다. 모두들 환호했어요. 저는 살짝 긴장했지만 이미 흐름에 몸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박지우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노래방이에요. 걱정 마세요. 재밌을 거예요. 근처 노래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방에 10명 정도의 교수들이 다닥다닥 모여 앉았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노래방 기계, 마이크, 화려한 조명.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김 교수가 먼저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트로트였어요. 모르는 노래였지만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자연스레 박수를 치게 됐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모두가 환호했어요. 다음은 이 교수였습니다. 그는 사랑했지만이라는 발라드를 불렀어요. 노래 중간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른 교수들이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곧 방 안은 하나의 합창단이 되었어요. 저는 그저 바라보며 놀라워했습니다. 학문적 토론의 장에서만 봤던 딱딱한 교수들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며 노래하는 모습이 신선했어요. 한 곡이 끝나고 박지우가 저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교수님도 한 곡 하시죠. 독일 노래로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평소라면 단번에 거절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마이크를 받아들고 독일 노래 99 루프트벌룬즈를 선택했어요. 노래가 시작되자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기 시작했고 후렴구에서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놀랍게도 다른 교수들도 모르는 가사임에도 함께 흥얼거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방안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이 터졌어요. 토마스 교수님, 노래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김 교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가 제 얼굴에 번졌어요. 그날 밤 노래방에서 나오는 길에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천천히 보여주고 있었던 거였어. 처음 만났을 때는 형식적이고 딱딱했던 관계가 이제는 인간적인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 제 마음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윤호 때문에 생긴 상처도 조금씩 아물고 있었죠.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의 행동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어. 박지우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다음 회식이 기대돼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요. 저도 기대됩니다. 이번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어느덧 한국에서의 6개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토록 길게만 느껴졌던 시간이 이제는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한국 학생들과의 강의, 동료 교수들과의 연구,
그리고 무엇보다 박지우와 함께한 시간들이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주 학과에서 저를 위한 송별회를 준비했어요. 장소는 처음 갔던 그 삼겹살집이었습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그곳에 들어서자 익숙한 고기 굽는 냄새와 시끌벅적한 소리가 반겨주었어요. 토마스 교수, 김 교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다른 교수들도 모두 와 있었어요. 저를 위해 준비한 현수막도 걸려 있었습니다. 베를린 대학 토마스 슐츠 교수님, 함께한 시간 감사합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번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법 익숙한 손놀림이었어요.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를 뒤집으며 지난 6개월을 돌아봤습니다. 교수님, 이제 고기 굽는 솜씨가 한국인 못지않네요. 박지우가 제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구운 고기를 집어 상추에 올리고 쌈장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쌈을 싸서 박지우에게 건넸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지금은 이게 사람 사는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 말에 박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도 쌈을 싸서 저에게 건넸어요. 교수님이 한국을 떠나시면 정말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김 교수가 소주잔을 들고 제안했습니다. 토마스 교수님의 건강과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건배합시다. 모두가 잔을 들고 건배를 외쳤어요. 이제는 그 소리마저도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 교수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작은 선물입니다. 베를린에 돌아가서도 저희를 기억해 주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한국 전통 도자기 작은 술잔 세트였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 왔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제가 얼마나 다른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윤호로 인한 상처가 어느새 깨끗이 치유되어 있었어요. 송별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박지우가 마지막으로 배웅해 주었습니다. 교수님, 처음엔 말도 별로 안 하시고 거리감이 느껴졌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저도 모르게 변한 것 같네요. 박지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교수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란 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마음을 열면 짧은 시간에도 깊은 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논문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삼겹살 회식에 담긴 집단의 문학 한국에서 찾은 감정의 언어. 단순한 학술 논문이 아니라 제 경험과 감정이 담긴 진짜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삼겹살은 고기만 익히는 자리가 아니었어. 그건 마음을 데우고 관계를 굽고 낯선 이와 친구가 되는 자리였어. 한국에 대한 안 좋은 기억으로 살아가던 독일의 한 교수가 한국의 진정한 문화를 접하고 오해가 풀려 정말 다행인 이야기였습니다. 더 감동적인 사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